라파엘로가 그린 자기 애인 마르가리타 루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빵집 딸 합니다. 왜냐면 그 제목이 라 포르리나가 이탈리아로 빵집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빵집 딸인데 그 피카소 그림하고 같이 해서 한 분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카소가 1968년에 라파엘로와 라파엘로의 애인, 그러니까 빵집 딸 그린 그림인데, 정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피카소 특유의 그 필치로 굉장히 야한 장면인데 천하지 않죠. 그리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벌거벗은 모델을 보고 당연히 발길했죠. 근데 그거를 뭡니까? 이쪽에서 이 교황 차림의 교황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관음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고, 그 어떤 검열 이런 것도 해석인데, 하여튼 피카소 특유요 요 세 점, 이것만으로도 여러 장이 있습니다. 피카소가 라파엘로와 그 애인 빵집 딸에 관련된 그 애칭 동판화를 상당히 여러 명 제작했어요. 1968년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제가 라파엘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피카소가 그런 말 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준 사람은 라파엘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작품, 제가 세 작품은 뭐냐면 굉장히 시리즈가 많습니다. 이 라파엘로와 빵집 딸, 라파엘 애인에 관련된 그 애칭 동판화가 굉장히 여러 점이 있는데, 굉장히 20세기 후반의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1518년 내지 19년 라파엘로가 죽었을 때 그 화실에 있었습니다. 1520년에. 그래서 처음에 이게 누구냐고 말이 많은데, 지금은 대개 라파엘로의 애인인 마르가리타 루티라고 봅니다. 마르가리타 루티라고 보고,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100% 확실하냐? 그건 근데 마르가리타 루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이 안 남아있는데, 다만 라파엘로가 죽은 다음에 그 로마의 한 수도원에 마르가리타 루티라는 여인이 수녀가 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마르가리타 루티가 라파엘로가 죽은 다음에 수녀원에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라파엘로가 약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했지만 엄청난 애인이었죠. 그래서 바사리 말로는 너무 둘이서 자주 만나는 바람에 라파엘로가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죽었다. 바사리가 그거를 예수가 열전에 라파엘로의 편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저 여자가 라파엘로를 죽게 만든 여자다. 이런 그 비난도 받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게 마르가리타 루티라고 100%는 확신하지 않지만 대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림, 이게 1518년 내지 19년 그림인데 87cm, 63cm죠. 87, 63cm인데 당시로도 정말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당시에는 누드 여성 모델 누드도 드물었어요. 라파엘로는 누드 여성 모델이 있었지만, 미켈란젤로만 해도 대부분의 화가들이 자기 남자 제자들, 그러니까 사춘기 남자 제자들을 그 알몸을 그리고 그걸 여성으로 표현했습니다. 대개는. 라파엘로는 여성 모델이 있었다는 거죠. 워낙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대단히 충격적인 작품이죠. 정말 에로틱 하는 게 이제 우리말로 거의 색정적이죠. 색정적. 특히 뭡니까? 백미가 이 팔찌란 말이죠. 여기다 우르비노의 라파엘로라고 썼으니까 이 여성의 신혼을 밝힌 거거든요. 우리가 누드 많이 보죠. 그렇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의 누드를 본다. 그리고 그 누드 그림이 자기 그 여성이 누군지를 알려줬다. 이거는 20세기나 가능한 일이지 20세기에도 쉽지 않죠. 20세기나 가능하지 이때는 정말 어림도 없었던 일인데, 이 1519년 18년 정도의 이 라파엘로의 빵집딸 이 그림하고 1813년에 앵그르가 그린 라파엘로와 그 애인 빵집딸 이 그림이죠. 이 두 가지 그림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이 피카소의 이 정말 에로틱한 판화들이 나온 거죠. 진짜 에로틱한 판화들인데, 단순하지 않죠. 절대로 이것만 그리지 않고 옆에 누군가가 보든지, 여기도 뭡니까? 거의 교황, 아마도 교황이라고 추정된 사람이 두 사람의 성행위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이 단순히 두 남녀의 섹스 장면만 그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 두 그림에서 얻어서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얼마나 변했나. 1813년의 그림에서 20세기 후반에 1960년대는 그림이 이렇게 변했는데 사실 실제로 서양 미술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엄청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걸 모더니즘 합니다. 뭐 인상주의, 그 다음에 고흐로 대표되는 표현주의,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입체파, 초현실주의, 하여튼 그림이 엄청 변하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 사실 이 그림도 굉장히 에로틱한 그림입니다. 당시로서는 화가랑 모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둘이서 이렇게 껴안고 이 애인은 우리를 아주 당당하게 쳐다보고 그리고 뭡니까? 애인이 옷을 거의 벗은 상태죠. 윗도리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라파엘로는 이 자기가 그린 그 애인의 초상화를 보고 있고 뒤에 여러 가지에서 재밌는 그림인데 이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하여튼 에로틱한 그림이란 말이죠. 당시로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 가슴이 좀 이상해서 이쪽 어떤 의사들은 이게 유방암이 있는 거다. 좀 이상하거든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적화선을 비교하면 좀 이상하고 저는 특히 겨드랑이가 굉장히 그 에로틱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뒤에 또 의제의 성모를 둬가지고 의제의 성모에서 예수는 빼버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앵그르가 이 그림을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린 거죠. 마치 피카소가 단순히 두 사람의 섹스 장면만 그린 게 아니라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을 그린 것처럼 이 라파엘로 앵그르의 이 그림도 상당히 복잡한 그림입니다. 여기 반쯤 벌거벗은 그 빵집딸의 그림이 있고 뒤에는 의자의 성모 중에서 이 부분을 빼버렸죠. 요 젊은 엄마만 그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그 또 앵그르가 뭡니까? 이 라파엘로의 이 빵집딸 그림만이 아니라 의자의 성모 그리고 빈도 알토비티의 초상화를 참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여기 빈도 알토비 자세가 남성이 이렇게 뒷덜미 쪽을 드러내고 굉장히 여성적인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자세는 목을 휙 돌린 게 앵그르가 그린 라파엘로 자세랑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절대로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 앵그르의 그림이 여러 가지 그 관능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런 그림을 그렸죠. 또 이 앵그르의 그랑 오달리스크 이 얼굴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이 여자의 얼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앵그르의 작품하고. 그래서 이제 이 피카소의 그림,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이 라파엘로의 1519년 내지 20년 그림인 빵집딸, 자기 애인 그림, 그리고 앵그르의 그 그림, 그거를 근거로 나온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벚꽃창신이죠. 옛날 그림을 창조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냈단 말이죠.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마치 뭡니까? 이게 이제 벨라스케스가 벨라스케스가 1650년에 그린 교황의 초상화거든요. 벨라스케스가 1650년에 그린 교황의 초상화인데 300년 후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 벨라스케스 그림에 대한 패러디, 스타디, 습작, 벨라스케스의 이 교황 그림에 근거한 습작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의 그림이 엄청 바뀌었죠.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이 그림의 제목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벨라스케스의 교황 이노첸슈 10세 그림을 본 습작입니다. 그림에 의한 습작, 스타디. 그러니까 1650년 그림, 1953년 그림. 그림이 변하는데 피카소 그림도 마찬가지죠. 1813년에 앵그르의 이 그림, 그리고 1960년대 피카소의 그림. 서양화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사실은 이 그림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색정적인 그림입니다. 색정적인.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 해온 신윤복의 미인도랑 했는데, 이 미인도가 114cm, 45cm고 아마도 1819세기 초반에 그랬다고 봅니다. 19세기 초반인데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그림이죠.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당연히 춘화가 있었지만 그것 빼고는 여성의 누드를 그리는 것은 없지만, 이 그림이 이제 여기 버선발을 딱, 여기 위에는 옷을 입었는데 옷은 분명히 푸는 동작이 분명합니다. 옷을 좀 윗도리를 벗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요 옷구름을 풀었거든요. 여기 허리 쪽에 있는 것도 풀었습니다. 풀었고 놀이개를 만지면서, 근데 이거는 관능성을, 그걸 우선 옷구름을 풀고 아래쪽에 아주 풍만한 여성의 몸을 치마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도 굉장히 관능적인 그림이고, 특히 여기 이 왼쪽 버선발이 싹 살며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 여기 뭐냐면 요 해온이 제사를 썼습니다. 그 예술의 시나 이런데 작품에 그에 붙이는 것을 제사죠. 제사를 뭐라고 쓰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마다 해석하는 사람이 다 다른데, 제 친구는 이거를 평온하던 가슴에 일렁이는 춘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색정이란 말은 좀 점잖지 못한 말이고, 춘정, 봄춘자를 써서 춘정을 쓰죠. 평온하던 가슴에 일렁이는 춘정, 내 붓끝이 그 춘정을 제대로 그려냈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제대로 그려냈을까? 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그림을 본 사람은 다 이 모델이 이 그린 신윤복의 애인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정인, 그거를 이제 우리말은 정인하죠. 정인이었을 거다고 추정하는데, 요 입술 모양 이런 것도 묘하거든요. 어떤 치과 의사, 상당히 유명한 치과 의사가 이제 안 맞는 걸 하니까 이 입술이 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입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얼핏 보면 저 뭐 하는 거야 했지만, 그 입술, 그 앵두 같은 입술, 윗옷을 벗으려고 그러고 푸는 자세, 그리고 살포시 드러난 왼쪽에 버선발, 그리고 아주 풍성한 하체를 의미하는 그 안에 감추고 있는 그런 말.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노골적이고, 이거는 상당히 감춰진 그런 춘정,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세게 말하면 색정, 에로티즘 이런 걸 잘 드러내는 말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새 춘향 영적되는 말이 많지만, 여기 보시면 옷구름을 이렇게 메고 있거든요. 다 옷구름을 메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옷구름을 풀고 있습니다. 예? 옷구름을 풀고 있고, 그다음에 이 그림은 또 뭡니까? 이 춘향 영정 그린 그 화가가 김현철 화백이 제 후배인데, 하여튼 얼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이것도 그 미인도를 참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미인도를 이렇게 왼쪽 발을 살포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남자가 여성을 보고 그 마음에 있는 춘정, 그거를 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냈을까? 이런 뜻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케네스 클라크라고 20세기 후반에 아마 세계 서양 미술학자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케네스 클락이라고. 내셔널 갤러리의 관장을 아마 오래 했을 겁니다. 내셔널 갤러리 같은 케네스 클라크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드의 미술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케네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누드의 미술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아무리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누드 미술은 보는 사람에게 에로틱한 감정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춘정, 점잖게 말하면 춘정, 아니면 색정, 그 에로틱한 감정이 비록 그것이 아주 미미할지라도, 그런 누드는 보는 사람에게 그런 에로틱한 감정, 춘정 또는 색정을 반드시 촉발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누드가 그렇지 않다면, 보는 사람에게 에로틱한 감정이나 춘정이나 색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형편없는 작품이다. 이걸 케네스 클라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누드를 보고 여성이 그렇듯이 여성 누드가 보는 사람에게 그런 에로틱한 감정, 춘정, 색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누드 미술은 엉터리다. 이런 말을 켄스 클라크가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지난번에 보였지만 1510년에 조르조네, 우리가 이제 살펴볼 베네치아 화파의 조르조네가 부린 슬리핑 비너스입니다. 잠자는 비너스. 그 정말 여러 번 보였죠. 유명한 그림이죠. 이게 108cm, 115cm인데 조르조네가 그리다가 죽어가지고 티치아노가 완성했다. 뭐 이런 말. 하여튼 조르조네가 그렸고, 티치아노가 1534년에 그린 우르비너 비너스.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119cm, 165cm. 근데 이 두 작품은 아마도 결혼 선물일 것이라고 봅니다. 결혼 선물. 그러니까 우리 뭐 신방을 꾸미면 좀 그 에로틱한 그림 같은 거 그려놓잖아요. 이 티치아노의 이 그림이나 조르조네의 그림이나 다 아마도 결혼 선물이 아니겠는가, 신방에 걸어놓기 위해서 그린 건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되게. 근데 이 두 그림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되는 장면이죠. 왜냐면 정숙한 비너스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 라파엘로의 빵치딸이 정숙한 비너스의 자세를 본땄거든요. 그렇지만 가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배꼽을 이렇게 망사로 하고 왼쪽 손으로는 여기 보면 가린 건데, 이 조르조네랑 티치아노의 비너스에서는 이 여성이 왼팔이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거든요. 가린 건 아니죠. 그죠? 가린 건 아니어서 굉장히, 또 오른손도 젖가슴을 가리긴커녕 완전히 젖가슴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하여튼 신방을 위한 선물일 것이다. 결혼 신방은. 그래서 어느 게 더 관능적이냐, 누워있는 자세가 더 관능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더 훨씬 더 저는 관능적이라고 봅니다. 왜? 특히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슴이나 이 배꼽 부분도 그렇고 이 팔찌를 걸어서 이게 거의 누군가를 보여주도록 훨씬 더 충격적이죠. 이 사람이 화가의 애인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이 우르비너의 비너스나 슬리핑 비너스는 이 여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비너스, 여신 비너스. 여신 비너스는 옷 벗고 나와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라파엘로의 이 그림이 훨씬 더 뭐 충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몇 개만 더 보여드리는데, 이게 벨리니가 그린, 조반니 벨리니가 1515년에 그린 죽기 직전입니다. 조반니 벨리니의 제자뻘이 티치아노거든요. 조반니 벨리니가 죽기 직전에 그린 1515년에 그린 거울을 든 젊은 여인입니다. 거울을 보는 젊은 여인. 1515년, 벨리니가 1516년에 그렸거든요. 16년에 죽었기 때문에 1515년에 그린 거울을 보는 젊은 여인인데 상당히 재밌는 작품이죠. 여기서는 거울을 보고 있고, 뒤에 이 여인 뒤에 거울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뒤에 여인의 뒷모습이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거울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거울에 비치는 이 여인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뒤에 걸려있는 거울을 통해서 뒤쪽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 뒷머리 장식을. 그리고 풍경이 있고, 근데 이 여인의 이 몸을 색한 색칠이 묘하게 관능적이죠. 라파엘로의 그에서 훨씬 색이 평면적이지 않단 말이죠. 더 깊은 색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이게 벨리니가 그린 1515년에 그린, 그러니까 라파엘보다 먼저죠. 라파엘도 당연히 이 그림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텐데, 그 거울을 보는 젊은 여인입니다. 이게 1515년에 벨리니가 죽기 직전에 그린 여인인데, 베네치아 화파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풍경, 그리고 약간 색깔이 미묘하죠. 이게 훨씬 색깔이 단순하죠. 여성의 몸을 그쳤는데, 이거는 묘하게 여성의 몸이 좀 뿌옇고 더 신비롭고 환상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이게 티치아노가 1555년에 그린 거울을 보는 비너스입니다. 이것도 재밌죠. 이 비너스가 이 푸토, 그러니까 뭐 큐피든지 뭔지 얘들이 든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너스는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 여인도 거울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벨리니 그림을 의식한 그림입니다. 벨리니, 이 여인이, 젊은 여인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잖아요.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티치아노도, 티치아노의 비너스는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빛이, 얼굴이,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한 그림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이 거울을 보는 비너스, 이 티치아노 1555년은 124cm, 104cm인데, 이 색채를 보십시오. 정말 관능적이거든요. 자, 라파엘로 그림도 굉장히 관능적인데, 벨리니 그림은 뭔가 여성의 그 몸이 좀 약간 뿌옇단 말이죠. 훨씬 환상적으로 보이는데, 티치아노의 이 여성의 베니너스를 보십시오. 이 색칠. 정말 색정적이죠. 이게 베네치아 특유의 채색입니다. 다르잖아요. 네? 1555년에 그린 티치아노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는 자세는 뭐 정숙한 비너스죠. 정숙한 비너스처럼 가슴을 한쪽을 가리는데 하나 드러내고 이쪽을 가리고 있지만 요 옷들이 감싸고 있는 이 비너스의 몸에 그려진 색깔이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짙고 거의 막 환상적이란 말이죠. 채색, 이 그림, 그러니까 라파엘로의 채색이 좀 단순해 보인단 말이죠. 훨씬 더 약간 짙고 채색이 훨씬 더 짙어서 정말 어떤 그 에로티즘 또는 춘정, 색정의 어떤 훨씬 그 강도가 강한단 말이죠. 이 채색, 이게 베네치아 특유의 채색이거든요. 이 옷 색깔, 이 색깔도 보십시오. 이게 그 빨간색인데 그냥 단순한 색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보다 색깔이 더 미묘하죠. 훨씬 더 풍요롭다, 진하다. 그러니까 자세는 별로 관능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더 관능적이죠. 네? 그렇지만 이 채색, 베네치아 특유의 채색, 정말 이 뒤에 이런 채색도 진짜 몽롱하단 말이죠. 네? 거의 환상적이죠. 거의 환상적인 채색으로 이 여인의 어떤 그 섹스 어필, 그건 정말 절정에 올랐고, 그래서 루벤스가 이거를 모살했습니다. 1608년에 티치아노의 이 그림, 1550년 정도 전에 그린 티치아노의 이 그림을 모사해서 루벤스가 그렸어요. 거울을 보는 비너스입니다. 이거는 티치아노의 이 그림을 모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채색을 티치아노를 많이 흉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낫죠. 이게 훨씬 더 몽롱하고 동시에 관능적이고 색정적이죠. 그래서 루벤스가 바꿨습니다. 루벤스가 1615년에 7년 전에는 티치아노의 그 그림을 모살했다가 자기가 그렸습니다. 1615년에 거울을 보는 비너스입니다. 뒷모습을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드러냈죠.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고, 이 여인이 뭡니까?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딱 직시하고 있죠. 여기서는 뭡니까? 거울을 보고 우리를 직시하는 게 간접적이죠. 간접적인데 1618년에 루벤스의 비너스는 거울을 통해서 관객을 딱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벤스 특유의 풍성한 여성의 살, 그리고 요 뭡니까? 팔찌. 이거는 아마도 라파엘로 이거를 의식한 거겠죠. 그죠? 라파엘로 그걸 의식한 거죠. 거울을 보는 비너스. 이게 1615년 그림입니다. 루벤스 특유의 금발의 풍성한 금발머리에 이 그 관능적인 그 살. 근데 하여튼 채색은 1555년에 그린 티치아노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에 따라갈 작품이 없습니다. 이게 베네치아의 채색이거든요. 그 앞에서는 라파엘로는 이 그림 진짜 야한 작품인데 채색에서는
그 채색으로 여성의 몸에 묘한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낸 데서는 티ziano가 최고였단 말이죠.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뭡니까? 1485년에 그 뭡니까? 저 보티첼리 그린 비너스의 탄생의 비너스의 모임은 거의 관능적이지 아니죠. 그죠? 그냥 이건 단순하죠, 단순해. 예? 근데 그 사이에 라파엘로의 그림, 벨리니의 누드와 티ziano의 그 색, 예? 정말 몽환적인, 몽환적이고 색정적인 채색, 그리고 루벤스,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19세기의 해원 신유목의 미인도, 이게 참 많은 걸 상징해 주는 그림에서 다 여기서 시작됐죠. 여기서 시작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그 베네치아 화파의 특색, 또 라파엘 그림의 그 1520년경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 이 여성이 누구란 걸 밝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경악할 사실이거든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자기가 아는 여성이 알몸으로 그림에 나온다면 영화 배우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당시는 충격적인 그림인데, 이 그림이 같은 그 누드 미술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이런 벨리니, 티ziano, 루벤스의 그림하고 다 연결된다. 그리고 그 말이 누드 미술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연히 에로틱한 감정, 그러니까 춘정 또는 색정을 불러일으켜야 제대로 된 작품이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 미술에서는 해원은 누드를 보여주지 않지만 누드 미술은 못지않게 굉장히 정말 춘정을 불러일으키는, 제사에 이렇게 썼단 말이죠. 내 마음에 춘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자태를 내가 과연 제대로 그렸을까라고 해원이 썼단 말이죠.